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군사기술의 발전, 특히 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에 근접한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균형과 방어 능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주 충격적인 무기 발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북한은 자신들이 전략 무기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평양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새로운 미사일은 마크 5 이상의 속도와 7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짐으로써 요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및 국제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실제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확인된다면 이는 지역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국 간 지정학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음속 무기 개발 추세, 그것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북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 첨단 무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신 군사기술 발전 동향과 각국이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며칠 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마하 5 이상이 속도와 더불어 7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해 요격이 불가능한 데다 불규칙적 회피 기동 능력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끝낸 국방부 측에선 북한의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볼 수 없으며 핵심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마하 5 수준으로 빠르지만 고도는 50km 이하로 매우 낮고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7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지도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동형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범 모델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게 되자 중국 측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강력한 동맹인 줄 알았던 러시아 측에서 한국에게 극초음속 관련한 핵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측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와 충돌할 경우 상상 이상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으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동변상련의 처지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산권을 대표하는 양국은 과거부터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훨씬 더 잦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 세계적 철수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의 닝샤 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군사훈련이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과의 분쟁을 염두에 둔 최초의 훈련이며 양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해당 훈련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참관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항공모함, 잠수함 등 첨단 전략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과 전략 자산 개발 등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협력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슬쩍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이 등장하자 중국 측은 매우 당황하며 러시아를 향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인 하이코어를 공개했습니다. 하이코어는 길이는 9m에 무게는 2.5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시험 모델이지만 탄두와 레이더만 장착하게 되면 당장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춘 하이코어는 올해 첫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되는 램제트 엔진을 개발해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에 탑재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램제트 개발에만 몇 년 이상 몰두하던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극초음속 핵심 기술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고, 곧이어 극초음속 엔진에 필요한 공기흡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엔진은 기존 엔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이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극초음속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 극초음속 관련 데이터를 쌓아와 2018년부터는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하5의 속도면 중국이 현재 상용화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기술이 있기까지 러시아 측이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 지원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소련은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 당시 빌려간 금액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국가는 결국 붕괴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에게 갚을 돈이 없자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군수물품으로 받는 불곰 사업은 여러 해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차와 장갑차부터 대전차 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이 들어왔고 잠수함과 헬기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측 장비를 해체 후 다시 조립해 분석한 뒤 한국형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략 장비도 있지만 불곰 사업으로 인해 개발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 진행한 나로호 프로젝트에서도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한국의 우주 개발 기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러시아의 항공 우주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 경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로호 프로젝트를 통해 순수한 우주 개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호 발사 연구를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적성국인 중국과 일본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합동 개발한 나로호의 킴모터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진체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항모킬러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공개되며 중국이 전략자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 수백 km 밖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에서 조용하게 발사할 수도 있기에 중국이 20년 동안 100조 원을 넘게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항공모함을 단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장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군은 급격히 커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활동이 잦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항모킬러와 같은 전략자산의 중요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확보한 일부 전략자산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한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혈맹인 줄 알고 서방 세계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러시아 측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른 어설픈 기술도 아니고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으로 중국의 전역을 타격 가능하며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 덩치만 커다란 중국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레이더에 쉽게 포착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중국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 장비입니다. 한국은 작은 국가이지만 주변국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만한 첨단 전략 장비를 확보하고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으로 한국의 군사력 개발에 큰 제약이 있었기에 한국은 최첨단 전략 무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한국이 미국과의 사거리 협정이 종료되자마자 차세대 현무미사일을 공개했다며 이것은 한국이 미리 개발해두고 숨겨왔던 것을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 개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미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기대되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접한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의 발사체를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선 음속의 3배 즉 마하 3 수준의 속도로 요격하고 있지만 극초음속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만든다면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한 극초음속 기술 시험에 실패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성공하며 방어하기 어렵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 미사일 S-500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아직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뿌리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으로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미사일 기술을 접목시키면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와 비슷한 어쩌면 러시아를 뛰어넘는 기술적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러시아의 츠르콘 미사일의 외형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산업의 뿌리가 러시아에서 시작된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에서 무겁고 느린 중국의 항모가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의 전략자산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부터 항공모함을 숨기기 바쁜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맞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중국이지만 알고 보니 러시아는 한국에게 막대한 기술 전수를 해주며 중국의 턱 밑에서 견제하는 지난 21일 콜롬비아 해군이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표적함에 발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해성 마시일은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함정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해성 미사일 단 한 발의 엄청난 화력의 표적함은 완파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구축함은 물론 대형 상륙함과 항공모함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 16발을 구입했는데 이를 가지고 지난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방어 전략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는 또한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능력까지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은 콜롬비아 해군의 능력보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한 폭발력의 LI-GNX-1의 마시일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동해급 초기 함정 안양함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2020년에 포항급 의산함을 두 번째로 공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2대의 군함을 무상으로 골돔비아에게 준 데는 고마운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5,100명의 병력과 호위함 한 척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1951년 6월 16일 콜롬비아군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유엔군은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두 번째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고지대 국가라는 이유로 험한 산악전에 투입됐는데 금성 진격전을 시작으로 기마 400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까지 참여해 승리를 거두고 625전쟁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콜롬비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안양함과 익산함을 무상으로 주어 콜롬비아 해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에도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을 최초로 수입하여 그 놀라운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콜롬비아에게 최초로 준 안양함이 프랑스제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마지막 전투함이었지만 콜롬비아로 이전하면서 제거된 이후 한국 해군에서 더 이상 이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미사일을 수입해 쓰던 역사도 안양함을 인도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진보의 역사에 콜롬비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2대의 군함을 받은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 한국의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은 해군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한미사일은 거대한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키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지대함 하품 미사일로 흑해 해상에 위하한 러시아 해군의 900톤급 예인선 바실리, 배흘을 단 2발로 명중시켜 격침시켰습니다. 최근 해양에서 펼쳐지는 갈등이 커지면서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품과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도 우리 힘으로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어 1996년부터 8년간 개발해 해성 대한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2003년에 해성 대한미사일이 전력화되었는데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그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2012년 열린 림팩 훈련에서 해성은 실사격 100% 명중률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유사 무기체계인 미군의 하푼 대한미사일, 프랑스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함 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해성 대함 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함 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품보다 비싸지만 미사일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 1조 원 이상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국산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성 미사일을 두 번째로 수출한 국가는 콜롬비아처럼 한국산 군함을 공여받은 필리핀입니다. 한국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필리핀에게 그동안 많은 무기들을 공여해왔습니다. 한국은 2019년 필리핀에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충주함은 1987년에 취역한 오래된 함정이나 76함포 이문회, 40기관포, 324어뢰 등을 무장하여 당시 필리핀이 보유한 어떤 해군 함정보다 강력해 졸지의 필리핀 해군의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보온의 성격으로 현대중공업에 7천억 원의 초계함 2척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주문한 1번함이 2019년 5월 23일 필리핀 영웅 호세 리자로 제이 RIJL이란 이름이 붙여지며 진수되어 6월 15일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유도탄 운용 능력을 갖춘 함정은 호세 리자람이 처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산 무장으로는 해성 대한미사일 4발과 청상어 경어뢰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반군 소탕에도 호세 리자람이 쓰여지겠지만 해성 대한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져 있다 보니 중국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과 대치를 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콜롬비아의 시험 발사 성공에 필리핀은 웃고 중국은 울상을 지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왔지만 우리가 필리핀에게 현대식 함정을 주는 것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막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스카버러 섬중 국명 황인다오가 스프레틀리 군도 중 국명 난사군도 등 두 나라 사이의 산호초 군락섬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무대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로는 중국이 이들 섬 지역에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이 미군과 합동해상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정점을 향해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인도한 호세리자람과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에 큰 전력 증강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대한미사일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성이는 해성 1의 초음속 버전으로
현무삼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해성일은 사거리가 150km로 속도는 마하 0.7에서 0.9의 아음속이지만 해성이는 사거리가 500에서 1500km이고 마하 1의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해성이는 한국형 구축함 DDH-3 4400T급 가운데 왕건함에 최초 탑재됐으며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 DDG-760A에도 실려 있습니다. 왕건함에는 10여 발, 세종대왕함에는 30여 발의 해성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마하 2.5의 속도로 완벽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는 손원 1급 5번함 윤봉기람에 최초로 배치되었고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은 6발 이상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이렇게 2013년 2월 실전 배치되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 함대지 미사일 해룡도 개발되었습니다. 해룡은 해군 호위함에서 적의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룡은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룡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FFX1과 수직형 FFX23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에 전력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국가로 알려질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이 한국산 무기를 공여받을 나라들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의 맙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루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 2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에서 1만 2천 T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수 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연구 소유 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 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 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 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또 한 번 엄청난 사고를 냈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에서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주인공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등 당시의 화려한 고개 비행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각국의 신규 전투기 사업에서도 좋은 소식이 잇따라 이어지며 벌써부터 대박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역시 쐐기를 박을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경쟁국을 모두 압도하고 있는 FA-50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 첫날 가장 마지막 에어쇼 팀으로 이륙해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금산 항공기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블랙이글스는 201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참석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일반 관람객은 물론 함께 참가한 외국군 조종사들까지 놀라움과 찬사를 보낼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의 주인공이 한국의 블랙이글스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기량을 뽐내며 당시 현장에 참석한 3만 명의 관객들 가운데 어느 한 명 한눈을 팔지 않고 내내 블랙이글스를 쫓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이날 블랙이글스는 8대의 전투기가 만드는 승리의 V 대형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다이아몬드 대형과 사랑의 하트 모양을 만들었고 블랙이글스만의 트레이드마크인 태극 문양으로 하이라이트 장면을 완성하며 드넓은 싱가포르 상공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전투기가 수직 상승하며 돌풍 형태를 만드는 토네이도 랜딩을 마지막으로 총 20개의 기동으로 구성된 모든 프로그램을 끝마치며 성공적인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 아파치, 롤 블루밍 브레이크 등 고난도 기동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블랙이글스 조종사들 착륙 후 그들만의 구호인 블랙이글스, 팀워크를 외치며 필승 코리아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싱가포르 에어쇼를 성공적으로 마친 블랙이글스는 곧장 필리핀으로 이동해 다음 달에 열리는 한 필리핀 수교 75주년 기념 에어쇼에서 또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에어쇼에서는 블랙이글스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함께 비행을 선보일 예정으로 앞서 우리가 필리핀 공군에게 납품한 FA-50PH가 투입돼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신규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해당 사업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웨덴 방산 기업 사부가 그리펜을 앞세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필리핀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부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한 필리핀 방산 관계자들과 접촉의 딜을 제시했으며 스웨덴 공군에서 인수하지 않은 신규 전투기에 가까운 그리펜 모델을 일부 업그레이드해 공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신형 항공 전자장비가 적용되지 않아 필리핀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부는 다음 달 필리핀과 국방물자 장비 조달 MOU를 통해 필리핀 사업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도 FA-50으로 필리핀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인데 그리펜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으로 꼽히면서 사실상 2파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스웨덴처럼 우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경우 스웨덴과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경쟁국인 스웨덴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필리핀이 FA-50PH를 인수한 뒤 성능과 신뢰성, 후속 군수 지원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 필리핀군은 무장단체 IS와 연계된 자국 내 테러 조직 토벌 작전 때 FA-50PH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테러 조직 수장과 지휘부를 제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필리핀 공군에서 활약 중인 FA-50이 이번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반면에 현재 스웨덴이 필리핀에 제안한 모델은 최신형 그리펜 엔지가 아닌 중고 그리펜을 개량한 일명 그리펜 플러스입니다. 사부가 보유한 잉여 기체와 스웨덴 공군에서 퇴역한 기체를 신품 수준으로 정밀 수리한 뒤 그리펜 엔지에 적용된 신기술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리핀 예산 범위에 맞춰 그리펜 14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스웨덴의 설명이지만 필리핀이 탐탁지 않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스웨덴 대사는 최근 필리핀 측과의 회동에서 전투기 판매와 함께 정부 차원의 금융 프로그램도 제안했는데 필리핀이 필요로 할 경우 차관이나 대출 보증 같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스웨덴의 세일즈 행보가 다소 다급해진 건 작년 6월 필리핀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테오도로 신임 필리핀 국방장관은 과거 FA-50 전투기 도입 당시 필리핀 공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역 공군대령 신분을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특히나 그는 필리핀 공군의 FA-50PH 도입과 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FA-50 시리즈의 우호적인 인사로 유명한데 이런 이유로 스웨덴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KAI가 제안한 FA-50 블록 20은 중고 그리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대안인데요. FA-50 블록 20은 앞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경전투기로 도입을 결정했을 만큼 이미 품질을 인정받은 전투기입니다. 더구나 최대 이륙 중량은 13.5TU로 그리펜과 비슷하고 AESA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암람과 IRIS-T 등 각종 고성능 공대 공미사일은 물론 스나이퍼 타기팅 포드를 적용해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데 심지어 미사일 운용 능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FA-50이 그리펜을 압도하는 건 가격 경쟁력으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되면서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모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합쳐도 FA-50의 대당 가격은 600억 원이 넘지 않을 거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KAI은 신형 12대를 필리핀에 공급하는 것에 더해 기존 FA-50PH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는 뜻을 필리핀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리핀으로선 1조 4천억 원의 비용으로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를 사실상 24대나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악성 재고의 그리펜과 달리 FA-50의 필리핀 수출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50은 최근 진행된 모의 공중전에서 핵폭격기 전력까지 호위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필리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합동작전에 참가한 폭격기는 괌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공군이 영공에 들어온 폭격기를 호위해 순찰하고 빠져나가면서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에서 FA-50은 작년 말 진행된 전투기의 가상 공중전 이후 이번에 폭격기에 대한 호위 임무까지 맡으면서 전투기 성능을 완전히 입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FA-50이 핵심 임무에 투입되는 일이 빈번해지며 필리핀에서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FA-50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진행된 필리핀 공군 훈련 과정에서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미국 F-22 랩터를 격추하는 믿기 힘든 일을 저질러 시끌벅적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FA-52 5세대 전투기인 F-22를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반대편 대륙에서도 FA-50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방사청과 콜롬비아 군 가망당국이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면서 FA-50 수출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통해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화된 A-37B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서 KAI의 FA-50 경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높여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가망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 규칙과 표준을 준수한다는 걸 인정해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이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이번 협정은 남미 국가와는 첫 번째로 맺은 거라 의미가 남다른데 특히나 대한민국의 항공기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남미 지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의 경우 퇴역한 A-37B 드래곤플라이 경공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첨단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규모는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A-50은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의 M346과 함께 후보로 검토되고 있지만 여러모로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KAI가 콜롬비아와 FA-50 판매 촉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FA-50의 콜롬비아 수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콜롬비아 당국은 2년 전부터 KAI의 FA-50을 A-37B 훈련기 대체기로 유력하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콜롬비아 정부의 포괄적인 국방체계 승인이 이뤄지면서 한국형 전투기 도입이 확실시된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FA-50으로 항공 전력의 기반을 다지며 내친 김에 KF-21까지 탐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램제트 미사일 자체 개발을 선언하며 중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을 위해 국산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올해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은 더욱더 날개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를 누빌 한국형 전투기의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